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톡톡 여러분. 저는 이번에 도입 강연을 맡게 된 교사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동안 나눌 대화는 바다는 어떻게 생명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보여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빌 브라이슨이라는 사람이 쓴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증이 많이 풀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밌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소개할 내용은 이 중에서도 바다, 특히 물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여전히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러나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에는 이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알겠나요? 생명에게 가장 중요하고 생명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생명체의 모든 부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65% 정도가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감자는 80%, 소는 74%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저는 이제 이 토마토를 좋아하는데 토마토에는 몇 프로의 물이 들어있을까 하고 적혀 있는데 무려 95%나 토마토는 물이랍니다. 그러니까 물 빼면 토마토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셈이죠. 이런 식으로 생명체는 물을 빼고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특히 물 중에서도 전 지구에 있는 물 중에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로 1km, 세로 1km, 높이 1km의 정육면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커다랗죠. 그 큐브 모양의 그 정육면체에 물을 담는다고 했을 때 이런 큐브가 몇 개 필요할까요? 총 13억 1천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물이 많은데요. 그 물들 중에 97%는 해수, 즉 바다에 존재하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존재하는 물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글 읽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원시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원시지구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바닷물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0억 년 전에 생물들이 사용하던 물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던 물은 같은 물이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지지도 빠지지도 않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지금으로부터 나중에 몇 억 년이 지나더라도 또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를 그리고 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아껴줘야겠죠, 그죠? 환경보호를 꼭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바다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38억 년 전에 지금과 같은 13억 1천만 세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부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러분들 어떤 신문에 나와 있는 원시지구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하늘이 거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달이 있고, 그 다음 바다에는 지구에는 용암이 흐르고, 거의 약간 무서운, 새빨간 지구인데요. 이때는 마치 지옥과 같은 모습이었을 텐데, 이 당시에는 달도 엄청 컸습니다. 보면 엄청 크죠, 그죠? 이 당시에 도대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었는가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생명체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뜨겁고 굉장히 혼돈한 지구에 안정감을 가져다 둔 게 바로 물인데요. 그 물은 어떻게 왔을까요? 우주에서 날아왔던 운석들에 물 분자들이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 분자들이 끊임없이 지구에 들어오면서 그 지구 안에 물을 하나하나씩 쌓고요. 그 쌓여진 물이 지구를 식히고, 지구를 식히자 그 물은 또다시 지구를 조금 더 아름답게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당시의 환경을 봤을 때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산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를 만드는 건 식물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식물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생명체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산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저기 봤던 저런 약간 원시지구에 갔을 때 막 우리 옷이나 피부가 금방 녹아버릴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메탄이라든지 염산, 황산 같은 무서운 독가스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에는 짙은 그 구름 속에서 끊임없이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과연 생물들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오파린이라는 과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의 지구에는 분명히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그리고 굉장한 많은 양의 무기물들이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들 무기물이 무엇이냐 하면 먹었을 때 에너지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무기물들은 메탄, 물, 수소 이런 것들을 무기물이라고 하는데, 이 무기물에서부터 간단한 유기물,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해지고, 그 복잡해진 유기물들이 하나의 막에 둘러싸여지고요. 그 둘러싸여진 막 속에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다 보면 그 녀석들 중에 운 좋은 녀석들이 자기 복제를 진행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세포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과학자들은 모든 단계를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한 가지 단계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바로 어디였냐면 무기물과 간단한 유기물에 대한 과정이었습니다. 과연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적 증명이 되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과학자들이 식물들이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식물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광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주는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실험을 늘 실패하다가 시카고 대학에, 1954년 시카고 대학에,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스탠리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요. 20대 초반에. 이 사람이 헤럴드 유리 교수 밑으로 들어가서 원시의 바다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됩니다. 태초의 지구는 소위 말해서 지옥 같다 그랬죠. 그죠? 그 지옥 같은 모습에서 과연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특히 유기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스탠리 밀러는 매우 심플하게 여기에 다가가게 되죠. 잠시 후에 보여줄 텐데, 굉장히 효과적이면서도 아주 간단했던 이 실험 방법을 통해서 무기 혼합물인 메탄, 암모니아, 황화수소가 합체되어 있던 이 물질에서 에너지를 주면 유기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이 만들어진 물질들은 유기물이라고 그랬을 때요. 그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식물 없이도 가능하게 만들어줬던 거죠. 이 과정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 밀러와 유리의 교수의 실험 장치입니다. 여기 보면 왼쪽 아래쪽에 끓는 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최초의 원시 지구 속에 있는 바다입니다. 이 바닷물은 밑에 있는 마그마에 의해서 끊임없이 끓어서 공기 중으로 수증기를 공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증기는 공기 중에 있던 메탄이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수소와 같이 혼합이 되었을 거고요. 그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구름 속에 있던 번개들이 끊임없이 치면서 그 번개들이 이 무기물들을 자극을 했을 겁니다. 그럼 그 에너지를 받아서 무기물들끼리 서로서로 반응하고 깨어지고, 이 과정들이 지나가는 과정에 우연하게 유기물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 유기물들은 만들어져서 바다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바다에는 끊임없이 유기물들이 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유기물들은 나중에 생명체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 현재 밀러의 이 실험은 과학자들이 태초의 원시 지구에는 단순히 저렇게 메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물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반응을 방해하는 물질들이 같이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기 중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은요. 그렇지만 이 실험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식물, 즉 다시 말해서 생명체가 관여하지 않고도 자연계에서 자연적으로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과학자들은 유기물을 과연 어떻게 생명체로 바꿨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건 풀리지 않고 있죠. 다윈은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의 지구에는 매우 따뜻하고 작은 연못들이 있었을 거고, 그 연못에서 유기물들을 생성해내고 그 유기물들이 모여서 막에 갇혀지면 그 막이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 중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생명체의 탄생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바닷속입니다. 바닷속에는 작은 화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화산들 속에서 과연 생명체가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던 거죠.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해저 2000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바닷속이죠. 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있는 작은 화산들입니다. 이 화산들은 밑에 있는 마그마에 의해서 가열된 물이
그 지각을 뚫고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물 속에 금속 이온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이 까맣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블랙 스모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담배 피는 사람 같은. 그렇게 왼쪽에 건 하얗면 화이트 스모커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를 우리는 열수 분출공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이 열수 분출공에 보면 깊은 바닷속에서 가열이 돼요. 따뜻한 물로. 근데 그 따뜻한 물이 말 그대로 그냥 따뜻해 정도가 아니라 약 400도씨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좀 궁금한 건 400도씨인데 어떻게 물일 수가 있습니까? 수증기가 아니라 깊은 바닷속이다 보니까 위에서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다른 물들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물이 수증기로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압력 때문에. 자, 이 심해저에서 그러면 400도씨 이상의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원은 뭘까요? 바로 마그마죠. 마그마가 뜨거운 물을 온천처럼 뿜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금속 이온들을 섞어서 끊임없이 바닷속으로 뿌리고 있는 거죠. 그 속에는 특히 무엇이 들어있냐면 황화수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황화수소랑 메탄, 조금 전에 원시 지구의 공기 중에 있었던 그 물질과 같은 물질이죠. 그러니까 원시 지구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상태라는 거죠. 거의 산소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메탄이라든지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유독성 물질들이, 무기물들이 가득한 곳, 여기가 바로 열수분출공입니다. 이 열수분출공은 1979년 미국의 알빈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알빈 과학자는 열수 생태계의 생물들을 채집을 해서 전 세계로 발표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과학자들은 열수 생태계, 즉 다시 말해서 열수분출공 주변의 생물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2018년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열수분출공을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다음으로 저희 나라가 세계 네 번째로 열수분출공을 인도양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견된 열수분출공 주변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데려왔는데 이 생물들 정말 모양이 재밌어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때 이 탐사선은요, 세계에서 8번째로 5,000톤 이상의 국내 해양 탐사선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8번째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국내 탐사선의 이름은 바로 신라장군 이사부의 이름을 딴 이사부호라고 부릅니다. 이사부호는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세계에서 8번째로 만들어진 5,000톤 이상의 해양과학조사선입니다. 이 해양과학조사선으로서는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오른쪽에 두 번째 보면 해저 그랩 센서 관측기라고 보이죠, 그죠? TV 그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 길다란 줄을 바닷속 끝까지 내려서 TV로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생물들을 이렇게 채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요. 그런 기구인데요. 이 기구를 이용해서 이런 생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개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관 모양의 생물들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소라나 이런 것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특이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처음 보는 생명체들을 가지고 와서 과연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다른 생물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생물들은 그런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생명체가 바다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노벨상을 수상했던 벨기에 생화학자입니다. 크리스티앙 드 디브라는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생명은 조건이 적당하다면 어느 곳에서나 출현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생명체라는 건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티앙 드 디브는 아마 외계인을 믿었나 봅니다. 그래서 드 디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다른 은하에서도, 안드로메다든 이런 은하에서도 어쩌면 최소 이만큼씩은 발현이 되었을 거다. 몇 번쯤 될까요? 무려 100만 번이랍니다. 100만 번 정도의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런 반응들이 일어났을 거다. 어쩌면 생명체가 외계에도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크리스티앙 드 디브는 했다는 거죠. 이 사진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오스트레일리아 샤크베이, 샤크만이라는 곳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겁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세균입니다.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남세균들이 하는 일은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풍부하게 존재했던 물과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많이 존재했던 수소를 이용해서 그 수소와 물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로 산소를 그리고 유기물을 만들어낸
생물입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이 전 지구에 펼쳐지면서 지구는 산소를 얻게 되죠. 그리고 산소를 얻은 뒤 지구는 지금의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고 갑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시면 관찰할 수 있는 사진이고요. 관찰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가면 무려 35억 년 전의 생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35억 년 전의 생물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이처럼 바다는 아직까지 저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또 공부하고 연구해서 열심히 새로운 생명체들을 찾고 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그래도 알찬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엔 바다톡톡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